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요번에 이제 행정학 기출 총정리를 강의하게 됐습니다. 예, 요번에 문제집을 새로 이제 개정을 했는데요. 2019년도에 새로 추가된 저번 교재에서 채 추가되지 못했던 거 하반기에 나왔던 기출 문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 좀 많았습니다. 그거 새로 좀 추가를 했고요. 또 상세하게 해설을 좀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좀 새롭게 한 게 뭐냐면은 문제 곧 풀어보시겠습니다만은 소방관부 후보 문제하고요. 이제 경위급인데 우리로 치면은 그 다음에 해경승진, 경감승진입니다. 경정은 아니고요. 해경승진 시험 문제를 또 따로 추가를 좀 했습니다. 제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딱 문제를 구해서 해설을 다시 달아놨습니다. 예, 특히 소방관부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 지문이 약간 좀 생소한 지문들이 몇 개가 있을 거예요. 제가 미리 네오 관리반에서 한번 OX 지문으로 한번 출제해 봤는데 몇몇 분들이 조금 생소한 지문이다. 예, 그래서 조금 신선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제 같이 보시면서요.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간부급 행정학 시험 문제는 전부 다 푸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공시 문제를 풀고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뭐 거의 만점에 가깝게 그죠? 맞는 어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점을 맞아야 되겠죠. 지금 왜냐하면 특히 작년 같은 올해 초죠. 올 초긴 한데 벌써 상대적으로 이제 거의 많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고득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반적인 내용들이 작년에 워낙 점수들이 다 좋으셔가지고 올해 좀 난이도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것이 좀 일반적 예측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출제 경향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저도 이제 기출 문제도 그렇고요. 좀 더 난이도를 높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난이도를 올리니까 또 그런데 글쎄요 이제 결국 우리가 이게 절대 평가가 아니라 상대 평가잖아요. 나보다도 한 문제라도 더 맞추고 1점이라도 더 나은 사람 있으면 그분이 이제 승진이 되시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냉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약간 더 난이도를 올리고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을 좀 확장하더라도 남들보다는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고시뱅 그 회원님들께서는 그죠? 다 합격하시고 승진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난이도도 올리고 해설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합격에 그죠? 어떤 지름길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첫 강의인데 이제 나머지 이제 좀 객관식 관련된 여러 가지 스킬들, 문제 푸는 스킬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제가 좀 그때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다가 좀 강의 들으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우리 홈페이지에 네오고시뱅크 홈페이지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하루를 안 넘길 거예요. 웬만하면 좀 제가 다른 수업을 급하면은 바쁘면은 이제 하루 넘기더라도 아직까지 하루 넘긴 적은 없으니까 자 여러분이 제가 질문을 답변을 해드려도 할게요. 특히 뭐 약간 이중 정답에 논란도 있는 거라든지 또는 제가 캐치 못했던 다른 쌤은 이렇게 견해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 하시면 제가 종합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행정만큼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은 합격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과목이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풀도록 할게요. 우선 기출을 풀고 그다음에 이제 기출 출제 그 진도에 따라서 이제 우리 공시 문제를 최근 한 6년치가 됩니다. 꽤 많습니다. 문제가 작년 교재에 비해서 문제가 거의 한 200문제가량가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책이 조금 더 두꺼워졌는데요. 이 정도는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또 내용 설명도나 내용 충실도는 좀 더 높아졌습니다. 이제 자, 그리고 또, 제가 또 이렇게 올해 기출 분석을 또 해보면 느낀 건데, 좀 해설까지도 조금 꼼꼼하게 좀 읽어주셔야 되겠어요. 해설은 어떤 내용이 이렇게, 시험에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시간 없으신 분은, 여기 기출 문제 이거라도 정확하게 푸시는 게 맞을 거고, 또, 기본 강의 들으실 때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니면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행정학이라는 게 처음 하면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기출을 우리 풀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어려운 부분들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죠? 그렇게 또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고도 이해가 안 되시면은요. 그러면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그 지문 자체를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씩 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시죠. 작년에 좀 아깝게 떨어진 분들은 이번에 다 좋은 점수로 합격하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년도 경찰 간부 후보 문제인데 행정과 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골라라. 자, 이건 뭐 우리가 다 많이 풀었던 문제긴 하지만은 그래도 또 풀도록 하죠.
문제를 푸실 때 혹시 또 처음 들으신 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풀지 마시고요. 1번, 4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세요. 예, 상대적으로 제가 앞으로 이렇게 공식 문제도 그렇고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답이 4번이 많아요. 비율적으로. 일부러 끝에다 배치해가지고 이제 시험 이 수험생들이 있죠. 시간을 질질 끌게 하려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4번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통계적으로. 그래서 1번과 4번, 2번, 3번 이렇게 풀어가시죠. 그 다음에 시험 답이 많이 2번이 답이 많아요. 데이터 통계적으로. 그래서 제가 1번, 4번, 2번, 3번 보시라는 거죠. 1번은 답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처음부터 푸는데 바로 답이 나오면은 채점자 입장에서도 그 출제원 입장에서도 어떨까요? 학생들이 그죠? 금방 풀어버리니까 에이, 이 쉽다고 생각한 게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번에다 답을 잘 안 넣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요거는 뭐 어떤 꼭 행작이 아니라 모든 객관식 시험에 다 공통된 특징이 같긴 합니다. 1번 행정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자,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는 거 맞죠? 사익이라는 것은 이윤 극대화나 수익 극대화 또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은 공익이라는 것은 다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우리가 뒤에서 공익도 배우겠지만 공익은 다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제가 첫날 강의에서 약간은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은 설명하다가 점점점 이제 진도를 조금씩 빠르게 하도록 할게요. 첫날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첫 강의는 이렇게 약간 슬로우하게 좀 디테일하게 가겠습니다. 다음에 4번 오늘날 전 세계적인 정보개혁. 자, 이게 포인트인데 전 세계적인 정보개혁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NPM적 행정개혁이 되겠습니다.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이라 하기도 하고 신관리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자, 그죠? NPM적 행정개혁이다. 이 NPM적 행정개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시장의 논리를 강조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신관리주의. 자, 신관리주의죠. 관리라는 것 자체는 경영의 아이디어라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행정의 경영화라고 한다. 행정의 경영화. 자, 신자유주의는 우리 뉴스도 잘 나옵니다만 시장 중심, 시장주의 역할. 정부보다는 시장 역할을 강조하고 정부 개입을 축소시켜라. 정부 개입을 축소시키고 예를 들면 규제 완화하라 이런 것들 규제 완화. 그죠? 또는 공기업 민영화. 우리 뒤에 딱 계속 나옵니다만은 공기업 민영화와 같은 이런 흐름을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시장주의 논리, 신자유주의 논리라 그러고 요거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신관리주의 논리, 행정의 경영화를 해서 행정은 경영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라. 행정은 어떤 성격이 행정이란 것은 행정은 우리 영어로 Public Administr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Public Administration 그죠? 이렇게 할 때 요 두 가지 섞여 있는 거죠. 근데 요 퍼블릭의 영역을 우리는 행정에 있어서 정치적인 성격이래. 속성, 성격, 숨어져 있는 성격, 속해 있는 성격, 정책 성격과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경영적인 속성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고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정책 성격을 강조할 때도 있고 경영적 성격을 강조할 때도 있는데 오늘날의 전 세계적인 정보개혁, NPM적 행정개혁에서는 행정의 경영적 성격을 더욱 많이 강조하는 흐름이 있다. 그래서 마치 정부를 기업체처럼 운영하는 논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경쟁을 강조하고 기업체에서 사용하던 성과급 제도 도입하라 그러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미리 배우셨지만은 고위공무원단 제도 같은 경우도 이게 뭐냐면은 기업체 이사회와 같은 개념이에요. 이사회 있잖아요, 그죠? 별도 부장급 이상으로 이사회가 별도로 하죠. 그런 이사회 아이디어가 정부 영역에 들어와가지고는 고위공무원단 아이디어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은 경영을부터 많은 걸 배워라. 이렇게 얘기한 거, 이게 오늘날 흐름이에요. 이게 우리 신관리주의 흐름이랍니다. 요 관리라는 것이 효율적 관리, 그죠? 경영에서 말하는 관리라는 거죠. 요 경영 또는 관리를 강조하는 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전 세계적인 정보개혁이라는 건 NPM 행정개혁을 말하는데 NPM 행정개혁에서는 차이점이 뚜렷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사점을 강조한다. 차이점이 뚜렷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행정과 경영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유사점이 강조되고 또 이게 키포인트다. 행정과 경영 간의 유사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게 오늘날의 아이디어다. NPM 키워드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틀린 거고 2번 지문에 행정과 경영은 모두 관료제적 성격까지 빈줄 지문이죠. 자, 관료제가 아니라 관료제적 성격을 가진다는 건데 막스 베버가 말하는 관료제를 말합니다. 그럼 관료제적 성격이라 했으니까 어떤 성격이 있느냐? 그죠? 여러분 관료제가 아니고 관료제적 성격이에요. 그러면은 자, 대한민국 정부나 삼성이나
LG나 모두가 대규모 조직이라는 거. 대규모란 것은 인원도 많고 예산이나 재정도 풍부한 걸 말하고, 그다음에 분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계층제를 취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료제적 성격이라고 합니다. 대규모 조직이다, 분업의 형태를 취한다, 계층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행정이나 경영이나 모두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란 것은 경영은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은 행정은 공익을 추구한다는 이런 목적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목적의 차이는 있지만 양자 모두가 대규모의 조직이고 분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계층제를 취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이게 관료적 성격이 유사하다는 거. 요 빈줄 2번도 빈줄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 동그라미 쳐 관료제적 성격이 있다. 빨간 동그라미 쳐놓으시기 바라고. 그죠? 차이점이 뚜렷해진다. 차이점 X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 푸실 때 뭐 두 번 보실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여기 문제에다가 그죠?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아예 문제 자체를 여러 번 반복하셔서 암기를 하세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서 변형돼 약간씩 변형되는 거니까 우리 기출이 그죠? 그렇게 하시면 공부에 좀 도움 되실 겁니다. 무조건 내용을 아는 거하고요, 문제를 푸는 것도 별개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제 성적이 잘 안 오신 분들은 이제 문제 푸는 스킬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속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 속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은 이 객관식 문제를 푼다는 것은 한마디로 바둑을 두는 거 비슷하다. 바로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의 수에 말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은 출제자의 노림수라 그러기도 하고 수에 말리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어떤 페이스를 가지고 딱딱딱 전곡을 찍으셔서 그죠? 포인트를 잡으시고 정답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더 보시면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행정은 평등을 강조하죠. 평등. 키워드입니다. 제가 그래서 자꾸 키워드 하는 건데요. 나중에 이제 우리 또 뭐 OX 노트에서 또 기본 요약 강의도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행정은 법 앞의 평등이죠. 법 앞의 평등성하면 평등을 강조하지만 경영은 서비스가 다르다. 한마디로 고객의 개념, 차별. 경영은 차별이 가능한 거죠. 왜 서비스 정도가 다르다? 뭐라는 거죠? 경영에서 말하는 고객 어떻게 무엇 때문에 차별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머니죠, 머니. 돈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냐에 따라서 차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님 사랑합니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고객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지갑에 있는 그 구매력, 머니, 돈을 사랑한다는 거죠. 예, 그런 개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죠. 15년 경영승진인데요. 자,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특히 당해 연도나 당해 직전의 경찰 간부의 문제하고 보세요. 거의 유사하죠. 거의 유사합니다. 지문이. 그래서 제가 항상 올해도 이제 곧 한 10월 달쯤 되면은 이제 경찰 간부 행정학 시험을 나오는데 그것도 제가 나오면은요 해설을 달아서 우리 고뱅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랄게요. 아직 여기 들어갔진 않죠. 하반기에 나왔던 것 또는 또 소방 간부라든지 그죠? 기타 기출이 나오면은 제가 다 나중에 하반기에 넣었을 때 다 풀어서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풀어보시 바라고 아니면은 해설도 해서 뭐 강의 업로드하든지 하도록 할게요. 적절한 골라라 돼 있는데 1번에 보시면은 행정학이 모두 관료적 성격 이거 맞는 질문이죠. 예, 이건 맞는지 1번이 맞는 질문 됩니다. 그래서 관료 성격 가지고 있고 이것은 공통된 성격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또 능률적인 관리를 한다는 면에서는 유사하다고 보는 겁니다. 관리란 것은 자, 관리란 건요. 인력하고 예산을 관리하는 걸 말합니다.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관리라고 하는데 이거를 능률적으로 관리한다는 면에서는 행정 경이 모두 유사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하잖아요. 의장 관리. 이때만 의장 관리 이제 우리 전문 학생들이 의장 관리하는 말 많이 쓰죠. 이 의장이라는 건 여기는 뭘 관리하는 걸까요? 인력을 관리하는 거죠. 의장 관리 그죠? 자기 뭐 그런 것들. 관리 다음에 여기 보시면 2번 지문 보세요. 오늘날 전 세계적인 정보기관의 행정과 경영 간의 차이점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틀린 질문이죠. 그래서 1번이고 다음 2번에 모두 엄격한 법적 규제를 했는데 틀린 질문이 되겠다. 상대적으로 행정은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지만 경영은 아니라는 거죠. 경영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행정은 공권력이 작용하죠. 공권력, 강제력, 권력,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 데 반해서 경영이라는 것은 어떤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행위 주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격 법적 규제를 받다 보니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어떤 대응 능력,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경찰 고문을 뽑을 때, 예를 들어 순경을 뽑을 때도 보통 요즘은 한 차례, 두 차례 이렇게 뽑긴 하는데요. 정기적으로 뽑잖아요. 한 번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예를 들면은 아니면 예전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뽑고 딱 그렇지만은 기업체는 어떻습니까? 기업체는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그죠? 경력직에서 수시로 뽑죠. 왜냐면은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지 않으니까. 그런데 반해서 이 정부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기 때문에 항상 예정된 기간 정도에서 그죠? 시험이라는 것이 뭐 예를 들면 요맘때는 9급 시험이 있다, 이맘때는 7급, 이맘때는 행정고시 이런 식으로 어떤 딱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필요할 때 사람을 못 뽑는 그런 경우 생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행정은 탄력성이 떨어진다 얘기하고, 그래서 요거는 요 문장을 빼면은 맞는 질문이 됩니다. 행정은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으므로 조직의 대응 능력이나 인력의 충원 과정에서 탄력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경영 모두 요 지문을 빼면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경영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 자, 다음에 또 여기도 틀렸죠. 이것도 모두가 들어야 돼요.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행정은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행정은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모두 엄격한, 모두 철저히, 모두 관료제 해가지고 분명히 늘은 보시더라도 떼요. 1번, 3번, 4번 중에 답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2번 지문은 이미 봤던 지문이니까 이거를 바로 시험장 가셔서는 빼버려야 되고, 모두 관료 성격, 모두 엄격한 법적 규제, 모두 철저히 공익 목적 이렇게 됐으니 분명히 1번, 3번, 4번 중에 답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방금 봤던 지문이고, 그래서 이 지문 하나씩 잘 보시라는 거죠. 예, 됐죠? 자,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경영과 구분된 행정이 가진 속성. 자, 행정이라는 건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행정이라는 것은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해가지고 퍼블릭에서 정책 성격과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경영 내지 관리적 성격 그래가지고 두 가지가 섞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행정은 정치와 경영의 두 가지가 합해진 학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서 퍼블릭, 그다음에 경영에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보면은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이 가지는 속성이라고 해서 속성. 제가 그래서 아까 정치적 속성이라고 그랬죠. 성격. 그다음에 경영적 속성, 성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이 가지는 속성이라면 뭘까요? 행정에서 경영과 구분됐으니까 경영을 뺀다는 거죠. 마이너스라면은 뭐가 나옵니까? 정치가 나오죠. 그죠? 행정이랑 요거를 넘기면은 이렇게 경영이 되는 거니까 여기인데 경영과 구분되는 이라 했으니 행정에서 마이너스 경영을 빼면 남는 것은 정치다. 그러니 정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골라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죠? 여기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정치에 대해 옳지 않은 골라라 했으면 또 반대해서 가시면 뭘 골라라는 소리 됩니까? 바로 경영에 대한 내용을 고르면 되는 거죠. 경영에 대한 내용. 자, 그러면은 경영이 뭡니까? 여기 효율적이다, 관리성이다. 이게 바로 경영의 아이디어죠. 그래서 답 3번을 바로 찍을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많이 찍는데요. 우리가 정치는 상대적으로 경영이란 것은 관리성, 그죠? 또는 과학성을 많이 얘기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정치에서는 상대적으로 기술성 또는 처방성, 기술성, 처방성. 기술성이라는 것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처방성이라는 것은 마치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은 의사들이 처방을 하듯이 사회에 질병이 걸린다. 즉 사회 문제가 발생할 때 국가가 처방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가 처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성격이 공존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거 잘 보세요. 경영과 구분된 행정이 가지는 속성. 이게 뭡니까? 정치죠?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니까 뭐가 된다? 바로 경영적인 성격을 찾으면 바로 답을 고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중 부정을 해버리면 긍정 나오죠? 이중 부정하면 긍정 나오잖아요. 아닌 것은 아니다 하면 마이너스는 플러스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바로 경영을 찾는 소리 됩니다. 경영, 이 문제는 이 지문은 경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헷갈리나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그래 될 텐데. 그 다음에 조금 어렵시더라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독점을 하고 있다. 경영은 경쟁을 강조하는 거잖아. 한번 경영에 대한 성격을 찾아내서 일단은 경영에 찾는 겁니다.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에 대한 속성으로 옳지 않은 거 있으니까 한마디로 경영을 골라는 소리잖아.
구분되는 속성에 대한 옳지 않다 해서 이중 부정하니까 이제 경이 나오는 건데요. 자, 그럼 독점은 경리, 그다음에 공권력, 정치, 공권력 이건 정치의 내용이네요. 그다음에 효율성 강조하고 관리성. 야, 이건 답이 3번이네. 여기 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공익이란 말 나오죠? 이것도 정치에 대한 아이디어죠. 왜? 정치란 건 뭐라 해서 퍼블릭 아이디어라고 그러지. 퍼블릭. 퍼블릭을 했으니까 퍼블릭 인터레스트 이걸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래요? 공익이라 그러죠. 공익 다수의 이익이라 합니다. 하지만 경영은요 다수의 이익보다는요 개인의 이익, 자기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자, 그래서 또 효율성을 강조하고 상대적으로 정치는 뭘 강조해요? 정치는 민주성을 강조하죠. 공익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경영은요 뭘 강조할까요?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요 민주성보다는 능률성을 강조하죠. 공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이나 사익을 추구하죠.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다시 한번 더 적어준 게 기술성, 처방성, 그죠? 여기는 과학성, 그다음에 관리성 그렇게 또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여기는 결정을 중요시 여기 민주적인 결정을 하고 여기는 능률적인 집행을 강조한다 해서 집행 요 차이가 있죠. 요거 키워드는 꼭 가져가세요. 중요 키워드입니다. 민주성을 강조한다, 능률성을 강조한다, 기술성, 처방성, 여기는 과학성, 관리성, 결정을 강조하고 여기는 효율적인 집행을 강조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 공익 강조, 사익 강조 이렇게. 그죠? 요거는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게 그런 내용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해설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게 이제 익숙해지죠. 이렇게 문제를 잘 푸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답을 빠르게 고를 수 있다.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이 가지는 속성, 즉 정치를 말하는데 정치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골라라. 즉 한마디 말하면 경영을 골라라. 문제를 꼬고 꼰 거죠. 이게 꼬고 꼰 것이다. 그래서 경영 관련된 거 관리성, 효율성 찾으면 되겠다. 3번이다. 그죠? 여기는 보니까 공익, 정치, 독점 이런 나오죠. 경영은 경제를 강조하니까 또 틀린 거고, 그지? 경영은 뭡니까? 사익을 추구하는 게 틀린 거고, 경영 독점이 아니라 경영에서는 경제를 강조하는 거죠. 틀린 거죠. 정치적 공권이 없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러니까 답은 3번 이렇게 고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 잡으시고 빨리빨리 푸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시향 실패, 정문 실패 하고 나오는데 이거는 뭐 100%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꼭 가지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거기 보면 여기 표 있잖아요. 거기서요. 우선 그걸 가져왔어요. 표 먼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해볼까 많이 고민하는데 일단 해당하는 거 공공, 공적 공급, 공공. 그다음에 외공, 외유, 공공, 외유 가는 거죠. 또는 보조금 해도 되고 이제 공적 유도, 외부 해도 외유 되고 그다음에 자공, 공적 공급이니까 자공. 불안정 경쟁은 이제 불안정 경쟁 규제는 이거 하나 가져가시고 꼭 가져가세요. 규제는 공공재 공급으로는 공공재 공급은 규제로 해결할 수 없는 거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해당하지 않는 거 나머지 다 해당하죠. 해당하지 않는 거 가져가시고 그러면 이제 불안정 경쟁은 아예 규제 빼고는 없으니까 됐고 그다음에 정보 베이팅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 보조금 주니까 정보 또는 정유 해도 되는데 이제 정보 또 이렇게 또는 요거 외유 또는 외보 가져가셔도 됩니다. 외유나 외보 이렇게 해서 가져가 주세요. 공공, 외유 또는 외보, 자공, 그다음에 정보 보조금, 정보 비대칭은 보조금 지금 이렇게 두 문자를 좀 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런데요, 이게는 암기해서 푸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내긴 되는데, 자, 독점이에요, 독점. 예, 우리가 자연적 독점이 왜냐하면 이게 독점에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인위적인 독점하고 자연적 독점이 있는데 인위적 독점이란 거는 국가 개입에 의해서 독점이 생기는 경우를 말해요. 또 독점 공기업을 만든다든지요. 또는 국가가 어떤 진입 규제를 함으로써 어떤 독점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들. 특정 산업 유도를 위해서. 예, 근데 예전에는 포항제철 같은 경우 이거는 우리가 국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만드는 독점에서 우리 독점이 있고 자연적 독점이란 것은 규모의 경제라든가 초기에 어떤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감히 접근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대기업 중심의 독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자연적 독점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독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규제를 가야 되겠죠. 그런데 유도, 공적 유도란 게 뭐예요? 보조금이잖아요. 독점 업체에다가 보조금 준다.
아니겠죠? 독점 보고 더욱 열심히 독점하라고 보조금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말고도요, 뭐 불안정 경쟁의 경우에도, 자 여러분 불안정 경쟁도 보니까 거기에 보조금이 없죠. 왜 없을까요? 불안정 경쟁에도 보조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불안정 경쟁이란 것은 한마디로 과점 같은 것들, 그는 또는 독점적 경쟁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는데, 자, 이 독점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가 과점이라는 것은, 과자라는 것은 우리가 과두제처럼 한 두세 개 업체가 있는 거. 예컨대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시장 같은 경우 LG U+라든가 SK, 그다음에 또 KT죠. 이렇게 우리가 그거는 과점이라고 그러고, 과점은 두세 개, 독점은 하나. 독점적 경쟁이라는 것은 한 개의 어떤 독점적 기업이 있고 나머지 그 독점적 기업을 따라가면, 경쟁하듯이 따라가면서 어떻게든 독점적 기업을 이기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독점적 경쟁이라는데, 약간 휴대폰 시장에 애플 주도로 가면서 뭐 삼성이라든가 기타 뭐 화웨이니 뭐니 이래가 따라가는 거, 그런 거 약간 독점적 경쟁에 가깝긴 합니다. 예, 그런 거 우리가 이걸 불안정 경쟁이라고 그래요. 과점이나 독점, 완전한 독점은 아닌데 어느 정도 경쟁은 용인되지만은 하나의 독점 기업이 존재하고 그 독점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기업이 존재하고 그걸 따라가는 다른 또 업체들이 있는 경우, 이거 독점적 경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경우도 독점인데 어떻게, 그죠? 불안정 경쟁에 여기다가 보조금 준다는 거는 더욱 불안정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보조금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연 독점의 경우에도 공적 유도라는 건 보조금을 말하는데, 독점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더욱 독점 열심히 하시라고 보조금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글로 보더라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1번 지문이 틀린 내용이고요. 정보비대칭의 경우에는 이제 공적 보조금을 준다, 규제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병무비대칭 같은 거 대표적인 것이, 자 그런 거잖아요. 뭐 우리가 가게 갔는데, 그죠? 생선을 먹었는데 국산이라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국산이 아니라 뭐 중국산이라든지. 왜 국산이라 속입니까? 그러니까 주인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 바다에 나는 고기 다 똑같이 뭐 이런다는 거죠. 뭐 중국에서 나나 한국에 나나 똑같은 고기인데 이걸 굳이 국산 중국산 구별할 필요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예, 구별해야 되죠. 무엇보다도 이 유통 과정에서 중국에서 잡아가지고 불결한 상태, 그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냉동 시설이라든가 이게 어떤 그런 것들이 불결한 게 많거든요. 같은 고기라 하더라도, 그죠? 그리고 또 어종에 따라 다릅니다. 바다에 따라서 고기 또 달라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먹는 게 잘못된 게, 아니면은 내가 먹는 어떤 생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후쿠시마에서 온 방사능이 듬뿍 담겨 있는 걸 막 먹고 있다. 그런 위험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원산지 표시하게 해주는 것도, 이게 바로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어떤 정보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어떤 시장 실패를 국가가 어떻게 규제를 가한다. 예컨대 원산지 표시하시오. 대표적인 거죠. 원산지를 표시해서 소비자들이 잘 알게 하라든지, 또는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한 업체한테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과자라든지 음료수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걸 보면 이런 표시벗이 뭐가 있어요. 뭐 성분 표시 다 해놨죠. 그렇게 정확하게 성분 표시를 하면은 국가가 뭐 이렇게 보조금을 더 준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더 정확하게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유도하는 거, 이게 공적 유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부 효과가 발생할 때, 긍정적 외부 효과의 경우에는 과소 공급되기 때문에 그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그죠, 더 많이 공급하게 하고, 부정적 외부 효과의 경우, 예컨대 환경오염 같은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규제를 가한 거죠. 환경오염, 대기오염 같은 오염의 경우에는 규제를 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안정 경쟁도 불안전한 경우 규제를 가하는 거죠. 독과점 규제가 대표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보시면 이해되시는 건데, 자, 이거 꼭 가져가시죠. 보조금, 유도란 것은 보조금을 말하는데, 독점된 업체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더욱 독점을 강화시켜 주겠다, 말 자체가 맞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냈을까? 공적 유도가 아니라 공적 공급이죠. 주로 이제 공기업을 설립해 가지고 하는 건데요. 조직, 즉 공기업이죠. 자연적 독점의 경우에는 주로 철도, 가스, 전기, 도로 이런 경우 이제 자연적 독점이 됩니다. 이때는 공적 공급한다. 국가가 공기업을 설립해서 공급한다는 거죠. 유도가 아니라 공급. 앞에다 공적이라는 단어 들어가니까 헷갈리라고 이렇게 낸 겁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18년도 경정승진 시험 문제 되겠는데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골라라라고 나왔는데, 여기도 보세요. 자, 여기 방금 설명 많이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불안정 경쟁이에요. 불안정 경쟁. 과점 같은 거, 독점적 경쟁 같은 거, 이런 데다가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안 되겠죠? 틀린 질문이 되겠죠. 불안정 경쟁을 더 하라는 거죠.
예,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아니, 보조금 지급은 아니다라는 거. 그 대응방 아니죠. 제가 그 해설 여기다 놨어요. 상식적으로 독점에 가까운 기업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독점이라는 폐해를 더욱 악화시킨다. 그죠?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 똑같죠. 불난집에 기름 붓는 것 똑같습니다. 자, 정보 비대칭의 경우에는 규제라든지 보조금 지급, 정보를 잘 제공한 업체한테는 오히려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더 정보 제공을 좀 더 원활하게 준다든지 이런 내용도 되겠죠. 자, 그럼 맞는 거고요. 예,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 보조금 조심하는 거 자주 나와요. 이게 모든 거 다 암기만 해 가신다면 이렇게라도 가져가시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보세요. 제가 아까 규제라는 것은 공공재 빼고는 다 해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살짝 공공재만 들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공공재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틀린 지문이지만 외부 효과, 자연 독점, 불안정 경쟁, 정보 비대칭 등의 상황이 모두 적절한 건 뭐냐? 규제가 되겠습니다. 공공재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거 공공재 밑에다가 X라고 하나 적어 놓으시 기 바랍니다. 자, 제가 기출 문제를 푸실 때는요, 그냥 답만 모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나 지문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은 이게 기출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고득점합니다, 여러분. 답만 체킹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됐고 3번 보시죠. 코즈라는 학자인데 요분은요, 원래는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 판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법원 판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이란 말,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부정적 외법과를 줄이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코즈 정리란 건데 코즈 정리입니다. 잠깐 요거 하기 전에 요것도 먼저 보고 갑시다. 외부 불경제 그랬죠. 외부 불경제 또는 외부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건데 이 경우에는 정부가 규제를 한다. 외부 불경제 대표적으로 환경오염이라 그랬죠. 외부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환경오염이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에는 국가가 규제를 강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고도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운전할 때 흡연을 하지 마라든지, 운전할 때 휴대폰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것도 운전하다가 갑자기 타인에게 잘못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국가가 하지 말라라고 규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길 가면서 담배 피지 마라. 이런 것도 외부 불경제에 해당합니다. 외부 불경제라는 것은 타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대가 없이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다. 그럴 때는 국가가 규제를 가하게 되는 거예요. 또는 뭐 요즘에 코로나 사태 때 그죠? 마스크를 강제로 끼게 한다. 이것도 하나의 뭘까요? 타인에게 침을 비말이라 그러나요? 침을 넣음으로써 이제 코로나를 오염시켜서 코로나를 통해서 전파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국가가 마스크를 강제로 끼게 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규제가 되겠습니다. 꼭 환경오염만 해당은 아니고요. 오염은 오염이지 뭐, 그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자, 맞고 다음에 코드 정리인데요. 자, 부정적 외국가라고 했어요. 코드라는 사람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원래 이제 이분이 이제 판사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어디 교재 제가 글을 한번 실은 적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고시원이에요. 고시원에도 되고요. 또는 뭐 아파트라도 되고 상관없어요. 예. 밤마다 그지 노래 기타 치고 놀고 한다는 거지. 근데 B는 고시생이야. 공부를 하는 수험생인데 얘는 수험생은 아니고 그죠? 뭐라 해야 되나 직장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회사원입니다. 직장인이에요. 그래서 얘 이제 그냥 계속 매일 놀고 막 그런 거지. 밤늦게까지 놀기도 하고 술 마시고 막 그러니 소음이 계속 가는 거죠. 그 고시생 입장에서는 그죠? 좀 편안하게 좀 잠도 자고 싶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학원도 가야 되는데 그죠? 또 계속 밤마다 막 노래 부르고 소음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고시생 입장에서는 괴롭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부정적 외법과죠. 외부 불경제가 됩니다.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소음을 일으키죠. 그러면은 코즈라는 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이런 미치는 부정적 외법과가 돈의 가치가 100만 원이다. 월 100만 원이다. 월 100만 원이다. 그러니 B라는 고시생은 어떤 소유권 깨끗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약 100만 원어치로 본 거예요. 아마 소유권 해주고 그죠? 정확히 재산권 소유권 인증해주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은 A는 B에게 100만 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 주면은 B는 이걸 가지고 소음 방지 장치를 하든지 이거는 B의 문제고. 이렇게 즉 A가 B에게 미치는 어떤 부정적 효과는 100만 원어치니 요만큼의 소유권을 어떻게 해라? 인정을 해줍니다. B에. 그러면 B는 알아가지고 자기 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코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타 다른 등등 기본적 가정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죠? 이거 어떻게 판결을 통해서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죠. 가치 인정해주면은 이제 이 카우저는 그 정도 해주면 된다. 나머지는 둘이 알아서 협상해가지고 뭐 100만 원 받든지 뭐 하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코드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유권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예. 19년도 경성지 문제인데요. 자, 우리 경정 문제 기출 문제는 꼭 한번 풀어보시다. 계속 많이 나왔죠. 시험을 보니까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제가 거기 이제 4페이지에 보시면은 해설에다가 제가 외부성 해가지고 간단하게 저게 소음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밑에는 보시면은 이제 그 공장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담아놨어요. 간단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 한 거는 좀 직관적인 설명해드린 거고 한마디로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그죠 보상해주라는 거죠. 보상하든지 아니면은 그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든지 이걸 하게 하는 겁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볼까요? 가장 적절하자는 것은 무엇이냐 돼 있는데 외부 불경제의 경우 돼 있는데 외부 경제 불경제. 자, 우리가 외부 경제 효과라는 게 있고 외부 비경제 또는 외부 불경제라 하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외부 경제 다른 말로 외부 편익 효과라 하기도 하고 편익 효과. 그리고 외부 불경제 비경제를 외부 비용 효과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타인에게 편익을 주고 그다음에 타인에게 비용이나 나쁜 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하지만은 여기는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여기는 대가를 받지를 못합니다. 받지 못하고 남에게 좋은 거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타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거 우리가 외부 불경제, 비경제 또는 외부 비용, 타인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걸 우리가 비용 효과라 그러고 대가를 받지 못하고 타인에게 좋은 거 편익만 주는 걸 말합니다. 이게요, 제가 지금 설명 이해 안 되시면 하지 마세요. 그냥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원칙적으로요, 내가 어떤 비용과 편익의 등가성이라 그래가지고 타인에게 100만 원어치의 어떤 돈을 줬으면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했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편익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생산과 소비라든가 균형이 맞춰진다고 얘기 많이 합니다. 타인에게 내가 잘못된 행동했다. 100만 원어치 했던 손을 끼쳤다면 반드시 100만 원을 줘야 돼요. 그런데 외부 불경제 비경제라는 것은 타인에게 100만 원어치 나쁜 영향을 미쳐놓고도 어떻게 한다? 나 몰라 하는 거. 이런 걸 말합니다. 자, 그럼 요 경우는 어떨까요? 대가, 요 경우는요, 과다 생산 경영이 있다.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대표적입니다. 그죠? 내가 아까 환경오염이라고 했죠. 특히 공장 같은 경우, 공장의 대기오염, 환경오염 같은 경우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지역 주민들한테 오염물질을 마구마구 방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방출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가를 한번 돈 내지 않아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반면 또 요거는요, 대가를 받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어떨까요? 여기는 과소 공급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과소 공급 또는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좋은 물건을 만들어 봐야 그 물건을 소비한 사람들한테서 어떤 편익이나 대가를 전혀 못 받으니까 쉽게 말하면 뭐 땅 파서 장사하냐 이런 뜻이 되거든요. 땅 파서 장사하느냐. 그래서 과소 공급되는 경향이 있다. 주로 문화, 그죠? 교육 같은 거 대표적 문화나 교육 같은 거. 자, 여러분 우리요 그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음악 같은 것도 보면은 돈 내고 잘 듣기 아깝죠, 솔직히. 문화 그런 거잖아요. 음악 그런 길거리 음악은 듣기는 좋아하잖아, 그죠? 근데 무료로 안 해주는 이상 잘 가기 힘듭니다. 솔직한 말로, 그죠? 우리가 또 미술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과소공급된 경향이 있고 예술가들이 그래서 이제 가난한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국가가 뭐 해준다는 거죠? 예, 보조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술인들한테 보조금 주는 거, 특히 외국 같은 경우 이게 잘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술인들에게 일정에게 보조금 지급해 주는 거. 요거는 경우 보조금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신 것처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부 불경 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환경오염 같은 거 규제를 가버리는 거죠. 오염물질 방출하지 마라. 또는 뭐 마스크 써라. 규제가 한다든지. 길 가면 담배 피지 마라. 또는 운전하면서 휴대폰 사용하지 마라. 운전하면서 담배 피지 마라.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게 좀 그렇긴 한데 왜 자동차 타면서 휴대폰 못 쓰게 합니까? 뭐 하다못해 그죠? 담배를 못 피게 합니까?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DMB를 왜 못 보게 하냐 그러면 여러분이 경제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의 행위는 지금 외부 비용 효과, 외부 불경제, 비경제에 해당하는 시장 실패의 대표적 영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타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가 규제를 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걸 규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다하게, 그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나쁜 행위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적절한 형태로 규제를 가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상대방은 뭐라 그럴까요?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럴 거예요. 예. 자, 다음에 그렇게 잡아 놓으시고, 자, 그 제가 해설에도 보면 대기오염 4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6번 문제, 6번 바로 위에 보시면은 길거리 흡연,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등이 대표적인 외부 불경제로 제가 해설에 적어놨죠. 예. 6번 다시 오셔서 그래서 그걸 보세요. 이 뭐 좀 많이 왔습니다만은 지나치게 좀 많이 설명했습니다만은 이게 자주 나오니까 꼭 가져가시는 건데 외부 경제의 경우에는 그죠? 과소응급된 경향 때문에 맞는 표현이죠. 근데 보세요. 이것도 국어적으로 틀렸어요. 국어적으로 틀린 거. 왜냐면은 부담금을 부과해가지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겠다. 가뜩이나 그 어떻습니까? 대가도 못 받고 자기가 문화 활동도 하고 교육도 해주고 하는데 거기다가 심지어 국가가 부담금 부과해가지고 야 네가 더 해, 네가 돈 내라 이래버리면은 더 과소응급 되겠죠. 부담금이 아니라 뭘 지급해야 될까요? 보조금을 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객관식에는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돌린단 말이야. 부담금을 보조금으로 또는 공적 공급인데 공적 유도로라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객관식이라는 것은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공적 공급이냐, 공적 유도냐 등등 이렇게 돌리듯이 보조금인데 부담금 집어넣어가 돌리고. 그런데 어떤 분이 자기는 분명히 이게 보조금 눈에 보였대요. 시험장 가서. 근데 나와서 시험장 보니까 나와서 보니 부담금인 거야. 그죠? 예, 뭔가 씌었다. 선생님, 제가 뭐 눈에 뭐가 쓰였나 봅니다. 이렇게 그 이제 문제를 많이 안 푸시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자, 제가 문제를 많이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시고 그냥 푸지 마시고 요럴 때는요 제일 좋은 거는요 제가 그랬죠. 동그라미 치세요. 이렇게 딱 치가지고 딱 이렇게 해놓으면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분은 책을 너무 깨끗하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공부도 오래 하시는데 책 보면 그죠 아주 깨끗해요. 자, 여러분 그거를 책을 중고 서적에 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좀 더 지저분하게 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면 또 지저분하면 또 오래 남아요. 기억에 희한하게 깨끗하게 한 것보다는 지저분하게 해야지 책이 해놨을 때 오래 남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작용하는 산업에서는 이게 자연 독점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앞 강의할 때 규모의 경제작용한다. 이 규모의 경제는 말 그대로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하는 비용의 단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즉 적은 비용으로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게 되겠죠. 물건을 많이 생산할수록. 그러면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대기업이 유리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대기업에 유리합니다. 규모의 경제 작용을 될 때는 대기업에 유리하다 보니 자연히 작은 물건을 만들게 됨으로써 생산 단가가 올라가고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되겠죠. 따라서 대기업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그게 바로 자연스럽게 독점이 만들어진다 해서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산업에서는 자연 독점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국가가 직접 경영을 하거나 공기업이죠. 공기업으로 직접 경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가격 규제, 독점 규제를 하게 되는 거죠. 독점 규제를 하게 됩니다. 독점으로 규제한다. 보통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철도 같은 게 있죠. 철도나 석유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이제 주로 공기업을 만든 석유공사라든지 철도공사에서 직접 경영하거나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직접 공기업을 직접 경영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독점 규제처럼 뭐 셜먼법이라 그래가지고요, 규제를 많이 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셜먼법이라고 규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걸 또 공기업으로 많이 경영했었고요. 같은 이 규모의 경제 자연 독점 현상에 대해서도 국가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NPM제 행진 개혁을 할 때 영국에서는 공기업 민영화라는 어떤 정책을 많이 폈고 미국에서는 공기업 민영화보다는 좀 규제 완화라는 정책을 좀 많이 펴고 이렇게 국가마다 정책의 방향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역사 신제도에서 배웠던 거고요. 자, 시얼문법이라 그래가지고 저 대공황 전에 독점에 대한 규제 같은 게 있었어요. 하지만은 이게 이 시얼문법이 제대로 통하지 않아.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세계 대공황으로 가게 되는 어떤 그게 됩니다. 자, 다음에 3번에 완전 경제 시장이 독과점 체제로 변모될 경우에는 결혼할 때 정부 규제해야 되겠죠. 독과점이니까 독과점 규제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장 실패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시장 기구 또는요 가격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가격을 통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이거를 시장 실패랍니다. 또는 추가적으로 효율성을
달성했다 할지라도 효율성을 달성했지만은 뭐라는 거죠? 예, 배분적 형평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형평성 X. 이 경우도 우리가 넓은 의미, 요거는 좁은 의미예요. 시장 기구를 통해 가격이라는 걸 통해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달성되는 자원 배분 효율성 또는 다른 뭐 밑에 적어놓으세요. 파레토 효율성이라 그러죠.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했다 할지라도 효율성을 달성했다 할지라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분배 문제가 심각한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는 시장 실패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그죠? 물론 이렇게 분배 문제가 또는 소득 재분배 문제, 형평성 문제, 사회적인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한 나라들이 많죠. 그런 것도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는 단순히 시장 기구 또는 가격을 통해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지 할지라도 분배 문제, 심각한 분배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도 시장 지표로 집어넣습니다. 자, 그다음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예. 자, 8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 다음 강의 하도록 할게요. 7번에 공유제 설명 가장 적절한 걸로 했는데, 자, 첫째 공유제라는 것은 이상하게 공유제 성격이 시험에 참 많이 나오니까 이거 포인트로 꼭 가져가세요. 소비 배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경합성을 했어요. 경합성이 있는 공공재인데, 경합성이라는 것은 내가 소비를 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를 못하는 것을 경합성이라 그러고요. 배제성이라는 것은 가격이라는 걸 통해서 예, 사용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배제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유제라는 것은 배제는 안 되는데요. 배제가 되지 않고 경합성이 있는데 배제가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경합성을 가지지만 내가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 못하지만은 비배제성을 가지는 재화, 배제할 수 없다. 이거 우리가 공유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뭐 목초지 같은 거죠. 목초지라든지 또는 산에 있는 천연 자원 같은 경우, 자연자원이나 자연자원 같은 경우 또는 동식물 같은 경우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공유제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뭐 바다의 자연자원, 천연자원, 예를 들면 강에 있는 물고기 같은 것들.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다 공유제라 그러죠. 경합성이라는 것은 경쟁한다. 내가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를 못합니다. 산에 아름다운 꽃이 하나 있어요. 이 아름다운 꽃을 내가 먼저 가져가면은 다른 사람 못 가져가죠. 그게 경합성이고요. 그리고 산에 있는 꽃은 누구라도 꺾을 수 있으니까 배제할 수 없다. 비배제성이 되겠습니다. 공유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공유제의 성격 자체, 어떤 재화의 성격. 그다음에 어떨까요? 강에 있는 물고기를 누구라도 다 잡을 수 있어요. 산에 있는 동물이나 식물을 누구라도 다 채취해 가고 또는 이제 잡아갈 수 있으니까 과잉 소비 내지 고갈 생길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요즘에 그런 운동 하잖아요. 산에는 도토리 가져오지 말자. 산에는 도토리를 가져오는 바람에 다람쥐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겨울철에 굶어 죽는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산에는 도토리 좀 가져오지 마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산에 있는 도토리도 공유제예요. 아줌마들이나 할머니들 막 가져오잖아. 산에 등산 가서. 그죠? 그러면 그게 그 아줌마들 가져가 버리면 누구라도 가져올 수 있고, 한 사람이 가져오면 다른 사람 못 가져가잖아요. 그 고갈됨으로써 누가 도토리 같은 게 대표 도토리가 고갈이 되니까 결국은 다람쥐들이 그죠? 다람쥐들이 이제 다이하는 거 아닙니까? 죽는다는 거잖아. 그런 것들. 다이한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이걸 뭐라고? 공유제 비극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지? 자원고갈 또는 과잉 소비 굳이 안 가져와야 되는데 아주머니들 가서 굳이 먹지도 않으면서 가져오시고 그러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은 개인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거지. 그 아주머니의 행태는.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극대화가 파괴되는 현상. 요걸 우리가 공유제 비극이랍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날은 어떻게 하자? 자발적 합의를 많이 강조합니다. 자발적 합의. 자,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공동체로 일체감 가지고 목초지 같은 경우도 서로 이제 목초를 먼저 먹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한다? 이제는 이거를 공동체 위기를 시간 목초지가 결국 다 고갈되면은 다 목동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하자? 스스로 그죠? 남을 위해서 조금씩 남겨놓자.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씩 자기가 먹을 만큼만 가져가자. 자, 사적 이익 극대화,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 어떻게 된다? 전체 이익이 파괴된다는 거죠. 이게 공유제 비극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이 공유제 비극 오늘날은요 조금은 이게 확장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예컨대 자기만이 예를 들면은 마스크 코로나 사태도 그 대표적인 거지. 자기 마스크 안 끼면 자기는 편하죠. 하지만 어떨까요? 그로 인해서 코로나가 전 사회적으로 또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공적 극대화 파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넓게는 공유제 비극으로 표현도 합니다. 즉 자기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사회 전체 이익을 훼손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넓은 의미에서는 다 공유제 비극으로 봅니다. 예, 원래 공유제 비극이라는 것은 목초지라든가 천연자원, 자연자원과 같은 이런 자연현상의 자원 고갈을 설명한 이론이었다면은 오늘날 사회학에서는 이렇게 사회현상에 있어서 그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사회 전체 이익을 훼손하는 그런 이기적 행태를 설명하는 이론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 말 그대로 합의, 공동체, 그지?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공제비거 또 나오니까 그때 또 한번 설명 다시 한번 하고 요거 보세요. 18년도 문제인데 이게 아까 우리가 몇 년도지? 18년도 경성지 나왔던 건데 그죠? 경찰관부도 고대 나온 건. 이 왜 수정이 났냐면은 아마 제가 여기 니슨 카넨인가 하던 뭔가 좀 오타가 다니셨어요. 그 제가 그걸 거둬 넣으려다가 예전판에 넣었는데 지금은 그냥 수정해 놨습니다만은 코 정리 2번이 답이죠. 부정지 외벽과 층간소음이라든가 소음에서도 소유권 또는 재산권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거 했을 때 어떻게 된다? 보상해 주면은 그죠? 즉 이 사람이 비록 코스트를 해가지고 코스트 하지만 소음이라는 코스트를 누리게 되지만 대신에 뭐 베네피트를 아까 봤던 것처럼 베네피트 100만 원만큼을 뭐 한다? 이 A라는 사람으로부터 B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100만 원을 보상해 준다면은 그죠? 뭐가 되면 이 사람은 비록 손해를 소음을 코스트를 지불하지만 100만 원만큼 받았으니까 뭐가 됩니까? B와 C가 동일하게 되니까 셈셈이 되는 거죠. 자기가 고통을 겪었지만 대신 또 금전적 혜택을 받으니까 B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죠. 이렇게 하자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죠.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시장에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100만 원만큼 남에게 줬으면 반드시 그만큼 대가를 받는 거라든지 100만 원에게 혜택을 누리게 되면 그 사람 100만 원만큼은 대가를 지불한다든지 이렇게 꼭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이 시장에서 실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뒤에 또 나오니까요. 여기 한마디로 그죠? 키워드는 뭡니까?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자. 이게 뭔가 코드 정리다. 답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그다음에 요거 정도 좋죠. 소유권 명확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거래 비용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 거래 비용 없다는 것은 어떤 타협 협상 비용 없이 예를 들면 100만 원 주니 많이 질질 끌고 할 필요 없이 바로 100만 원 바로 준다는 거예요. 거래 비용이 없다는 것은 타협 협상 비용이 적게 든다. 그리고 자발적 협상을 한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었지 아까 A라는 옆에 있는 직장인이 B에게 뭐예요? 둘이서 협상해가지고 뭐 해준다는 거죠. 바로 100만 원을 내가 미안하다 하면서 소음을 내가 그래도 일으켜서 미안하다 해서 100만 원 바로 주는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그죠? 외부 문제 해결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요 하나만 적어주세요. 정부는 개입하지 말고 이것도 하나 키포인트인데요. 깊이 나오면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데 아직 여기 있죠? 여기까지 깊이 나오면 이거 나올 수 정부 개입은 불필요하다. 서로 A와 B란 두 주체가 말한 거죠. 이 소유권만 해주면은 B에게 줄 사람 100만 원권이니까 나머지 100만 원 줄지 말지는 너희 둘이서 해결해라. 이렇게 협상을 스스로 자발적 협상하게 하는 거고 여기에는 국가는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해결하게 하는 거 우리가 코드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9번은 다음 강의 때부터 할게요. 첫 강의라서 제가 약간은 좀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또 어차피 이 부분은 또 상세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한 것 같아요. 예,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